자,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 봅시다. 자, 157페이지에 테마 15번. 얘들아, 이 파트는 그냥 무조건 이제 표분석 문제가 출제가 돼. 근데 하나 개념 부분 빼고 무조건 표분석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157페이지 1번 세계화.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이다. 그래서 세계화 관련된 내용은 의미 봐봐. 국경을 넘어 세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상은 뭐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자, 사회적 측면.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 그래서 세계화의 특징 읽어봐.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상식적 내용.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158페이지에 자, 정보사회와 이에 대한 대응. 자, 이것도 수능에는 거의 출제된 적, 거의가 아니라 아예 출제된 적이 없는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다 보면 여기 파트가 그냥 주로 독해 문제로 출제가 돼요. 제시문 주고, 제시문 독해에서 푸는 문제. 그래서 자, 다른 건 안 하고요. 용어 정리만 할게. 자, 1번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문제점에서 자, 정보사회의 의미 보자. 자, 정보와 지식 밑줄. 정보와 지식이 밑줄. 생활의 중심. 그리고 정보 지식을 다루는 정보산업의 경제의 주축.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 세력 형성. 결국 포인트는 정보와 지식의 중심. 끝. 자, 그 다음에 자, 정보사회 형성 요인에는 뭐 기술적 요인, 정보통신기술 발달. 두 번째, 경제적 요인,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인식.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에는 어떤 대중문화가 갖는 획일성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죠. 대중문화가 갖는 획일성에서 벗어난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확산된다. 자, 외울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사회 특징에서는 자, 1번은 밑줄 치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자, 3번에 전자민주주의 발달.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4번 재택근무 확산되고 있죠. 재택근무 확산. 자, 5번에 전자상거래 확산.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6번. 그럼 얘들아, 정보사회는 관료제야, 탈관료제야? 우리 했잖아. 산업사회, 사회운영, 사회조직의 운영관리는 관료제였고, 정보사회는 탈관료제지? 그래서 6번에 자, 탈권위. 자, 탈중앙 집권화에 따른 관료제의 역할 옆에다 쓰자. 탈관료제. 그리고 8번에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밑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의 변화. 밑줄 쫙. 이거 잘 나와. 그럼 얘들아 잘 봐. 산업사회일 때는 소품종 대량이었어. 그러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는 다품종 소량이지. 그러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용이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9번에 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돼서 면대면 직접 접촉이 감소하고요. 사이버 공간으로의 접촉이 늘어난다. 확인. 끝.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 문제점 1번 별표 정보격차. 이 정보격차 파트가 표분석으로 출제가 되죠. 정보격차 파트가 표분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2번에 사생활 침해. 대표적으로 CCTV 같은 거죠.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가 인터넷상 유출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특히 정보격차는 이제 나중에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낙관론과 비관론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낙관론과 비관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단독 문제가 나와. 159페이지 3번 별표 치고요. 자, 농업사회.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돼. 그럼 일단 먼저 너네가 암기할 거. 자, 그 표를 보면 첫 번째 줄에 자, 밑줄 쫙 칩니다. 부가가치의 원천. 자,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 얘기는 부가가치 밑줄 치고 두 글자로 씁니다. 생산. 즉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생산이거든. 그러면 생산의 원천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농업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생산의 원천은 노동과 토지. 노동과 토지 암기. 자, 이에 반해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 생산의 원천은 뭐가 되냐면 노동과 자본이 되고요.
정보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 생산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 암기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산 방식 있잖아. 자, 생산 방식 나오면 암기. 농업사회의 생산 방식은 안 물어봐. 그런데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은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이에 반해 정보사회의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암기하면 되고. 자, 세 번째 중심산업은 당연히 농업사회는 1차 산업. 그래서 얘들아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산업사회 중심산업은 2차 산업. 근데 2차 산업은 써놔. 제조업.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요. 정보사회 중심산업은 3차 산업, 서비스업. 자, 그 다음에 자, 사회구조는 뭐만 암기하면 되냐면 산업사회는 관료제가 지배하는 거야.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지배하죠. 근데 이에 반해 정보사회는 자, 탈관료제가 지배합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수평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는 획일화, 규격화, 관료제하고 정보사회는 다양화, 분권화, 탈관료제지.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체크할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나와. 자, 직주일치 정도를 물어봐요. 자, 직주일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직장과 주택의 일치 정도야. 다른 말로 직장과 주거의 결합 정도. 그러면 직주일치의 순서는 농업사회가 가장 결합 정도가 높은 거지. 농업사회에서는 집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 경제적 생활. 즉 집에 앞에 바로 앞에 텃밭이 있는 거고 집안에서 간해수공업하고. 자, 그럼 농업사회 다음은 산업사회일까 정보사회일까? 자, 얘들아, 산업사회는요 무조건 공장까지 가야 돼. 그럼 직장과 주거가 무조건 분리되어 있는데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직주일치 정도는 농업사회, 정보사회, 자, 산업사회의 순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 직주일치의 정도는 농업사회, 정보사회, 산업사회. 그럼 반대로 직주 분리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되죠. 산업, 정보, 농업. 되니? 자, 이거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 정보, 산업이고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산업, 정보, 농업.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익명성 순서 있어요. 익명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 누가 제일 크게 써? 당연히 정보화 사회지. 그 다음에 산업사회고요. 농업사회가 익명성 정도가 제일 낮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면 접촉 순서도 물어봐요. 자, 대면 접촉은 꼭 하나 익명성의 반대야. 직접적 접촉이기 때문에 농업사회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익명성과 대면 접촉은 반대로. 익명성과 대면 접촉은 반대로 가고요. 자, 이제 너네가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정보의 자, 생산과 자, 소비의 결합 정도 어떻게 될까?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거지. 결합 정도는. 그러면 가장 높은 건 정보화 사회고요.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는 농업사회가 되는 거. 어떤 정보 또는 재화의 또는 생산의 소비의 결합 정도 물어보면 정산동 이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암기하면 시험 문제는 일단 제시문을 줘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잡아내고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어. 무조건 다 암기 하셔야 돼. 무조건 다 암기. 그래서 복습하면서 거기에 표 내용 나와 있는 거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단독 문제로 나온다는 거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이제 인구 문제 볼게. 자, 이제 인구 문제에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랑 고령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저출산 문제랑 고령화. 자, 첫 번째 저출산 문제 원인부터 볼게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그 다음에 초혼 연령의 상승이야. 자, 너네 초혼 연령이 뭐지? 처음 결혼한 나이잖아. 너네 그거 알아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 몇 살이게? 30.
그럼 아직 너네 결혼하려면 몇 년 남은 거야? 평균적으로 한 15년 남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5년 내에는 너희들이 결혼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내년에 이제 대학 가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생겨도요, 남자의 초혼 연령은 더 높거든?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도 아, 얘랑은 내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만나는 거야. 걔한테 얘기해. 너 나랑 결혼 못 하거든? 라고 얘기하고 만나.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초혼 연령이 20대 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혼 연령이 20대 초반이었어.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애를 많이 낳을까 적게 낳을까? 당연히 애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초혼 연령의 상승이고, 이혼율의 증가도 기여를 하고, 독신 증가.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부담이 양육비와 교육비의 증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랑 그 다음에 거기 합계 출산율만 밑줄칠게요. 합계 출산율. 얘들아, 합계 출산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임기, 즉 임신이 가능한 기간 15세에서 49세를 우리가 가임기라고 봐. 그 가임기 동안 평균 한 여성이 몇 명을 낳느냐를 따진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2017년에는 그 합계 출산율이 1.05지. 그럼 2017년에는 그래도 한 명은 낳는 거야. 근데 지금 얼마게요? 2020년에 0.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아. 1등이야, 1등.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런 저출산의 문제는 첫 번째, 노동력 부족.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저하. 그 다음에 사회 유지와 특히 아이를 적게 낳으면 시간이 지나면 젊은이들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노인 인구는 점점 어떻게 될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젊은 층,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 층의 부양 부담, 복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밑에 고령화를 볼 거야.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 노인 인구 65세부터잖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밑에 고령화라고 할 거거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비율이 한 10% 중반이 아직 안 돼. 근데 일본은 35% 정도야. 그래서 일본의 노인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거든. 근데 일본은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애도 적게 낳지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일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 가능 인구, 즉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 숫자가 확 줄어들었잖아. 그 결과 지금 일본은 취업이 정말 잘 돼. 취업이. 그래서 기업들이요, 보통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찾아다녀, 학생들을. 그래서 우리 회사로 오라 그러면서 계약금 줘요. 장학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괜찮지? 그런데도 일본 지금 경제가 아작나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젊은이들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20년 정도 지나서 2030년쯤에 전체 인구에서 한 35%까지 노인 인구를 보거든? 그럼 그때는 좀 취업이 쉬워질 거야. 근데 그때 20년 뒤에 너네 몇 살이야? 너네가 40대가 되는 거야. 상상이 되니? 그때까지 버텨보세요. 취업이 쉬워집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고령화 보자. 고령화 보면 특히 중요한 게 의학기술 발달과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사망률의 저하야. 문제점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 증가하고 특히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독거노인 증가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 진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건 안 나오니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맨 밑에 심화학습 41번의 인구구조 관련 필수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표분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너네가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자, 인구구조, 그 나라 전체 인구를 우리가 일단 뭐로 나눌 거냐면요, 연령별로 한번 나눠보자. 연령별로. 자, 그럼 이제 전체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0에서 14세까지 인구와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그 다음에 자 65세 이상 인구로 이렇게 나눌 거고, 우리 약속하는 거야. 0에서 14세 인구를 무슨 인구라고 할 거냐면, 자, 유소년층 인구라고 약속을 할 거고, 15에서 64세 인구까지를 청장년층 인구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노년층 인구라고 약속을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그래서 전체 인구는 유소년층 인구와 청장년층 인구와 자 노년 인구로 나눌 거고요. 또 하나
이 청장년층 인구를 자 다른 표현으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 거고, 자 또 하나, 이 청장년이 유소년과 노년을 직접 부양하거나 또는 세금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양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청장년층 인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부양인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양인구. 그러면 유소년층 인구는 부양을 받는 피부양 인구가 되는 거고, 노년층 인구도 부양을 받는 피부양 인구가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조 나눠야 돼. 자, 너네가 또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자, 그럼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도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이 인구 구조를 주면 명수로 물어보지 않고요. 어차피 전체 합계는 100%잖아. 그래서 전체 합계가 100%란 가정하에서 비율로 물어볼 거야. 비율로. 그래서 유소년층 몇 퍼센트, 청장년층 몇 퍼센트, 노년층 몇 퍼센트. 하지만 우리는 비율 자료가 나와도 비율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문제를 또 해석해 나가야 되고. 자, 1번. 연령별 인구 구조.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공식이 뭐가 있냐면, 자, 인구 부양비라는 공식을 또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표분석 문제를 풀다 보면 표 밑에 이 인구 부양비 공식은 다 주어져.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굳이 외워야 되나 하는데 어차피 우리 암기할 거 별로 없잖아. 외워두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인구 부양비는 뭐냐면 분모가 장년층 인구, 분모는 청장년층 인구고요. 분자는 유소년층 인구 더하기 자 노년층 인구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인구 부양비야. 인구 부양비. 자, 그럼 너희 생각해봐. 이 값이 100이란 얘기는 뭘까? 곱하기 100 했더니 이 값이 100이 나왔어. 그러면 분모의 청장년 인구 수와 분자의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수가 같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걸 또 둘로 나눌 거야. 자, 요렇게. 왜냐면 어차피 분모가 청장년층으로 동일하니까 요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 인구 곱하기 100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할 거야. 유소년 부양비라고 할 거고요. 청장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을 우리가 노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로 쪼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자,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 자, 요 유소년 부양비가 예를 들어 30이 나왔대.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의 청장년층 분자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자, 이 값이 30이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값이 30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분모를 100으로 잡아봐. 그러면 청장년 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 인구가 몇이라는 거야? 30이라는 거잖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소년 인구 30명을 부양하는데 청장년 인구 100명이 필요한 거야. 유소년 인구 30명을 부양하는데 청장년 인구 100명이 필요하다. 되니? 그 다음에 만약에 노년 부양비가 40이 나왔어. 그럼 똑같이 노인 인구 40명을 부양하는데 청장년 인구가 100명이 필요한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노년 부양비 값은 계속 올라가겠지. 이유는 뭐냐면 다시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인데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 청장년 인구는 줄어들 거고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이 값은 이제 100에서 뭐 30에서 40, 50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노인 인구를 부양한 그 청장년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면 청장년 인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는 100명에 30명을 부양했지만 이제 100명이 뭐 50명을 부양할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 비용 부담이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젊은 세대 청장년 인구의 복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이 지났어. 그럼 나도 이제 65세가 넘어. 근데 그때는 너네가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때거든. 그럼 너네가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서 너네가 낸 세금으로 나의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너네 한 20년, 30년 뒤에는 한 3잡 가지세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대리기사 하는 거야. 세금 많이 내. 그래야 내 노후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인구 재앙이야. 잘못하면 연금제도가 붕괴될 수 있거든. 너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국민연금 이거야. 너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처음 만들어질 때 노인분들은 그냥 바로 혜택을 받았거든. 결국 국민연금은요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를 내지 그걸로 지금 노인분들이 받는 거야. 그러면 30년 뒤에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너네들이 내는 보험료로 노인분들이 받아. 근데 지금보다 노인 인구 두세 배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청장년 인구 또 줄지. 그럼 너희들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죠. 잘못하면 연금제도가 붕괴되면 극과 망해요. 노후 대비가 안 된 사람이 전체 인구 80%가 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 꼭 하나 더. 잘 봐. 유소년 부양비가 30이야. 자, 노년 부양비가 40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누가 많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면 누가 많아? 야, 부모가 둘 다 뭐로 동일해? 청장년 인구로 동일하잖아. 청장년 인구 중에 30인구고 청장년 인구 중에 40이잖아. 청장년 인구가 몇인지 몰라도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으면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많은 거지. 그치? 자,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번에 자,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고 이걸 또 우리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이것도 시험 문제 주지만 거의 외워두자. 자,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즉, 고령화는 늙어가는 거고 고령은 이미 늙었다야. 자,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그래서 일본이 지금 30%를 넘어서 일본이 초고령 사회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는 아직은 14%가 안 됐어. 그런데 농촌 가면 거의 막 70%, 80% 되지. 농촌에서는. 그래서 다시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14% 이상 고령.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20% 이상 초고령.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좀 주의하자. 자, 고령화 사회라는 게 있어. 이게 최근에 잘 나오는데 너네가 체크할 게 뭐냐면 자, 어떤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이 공식 주의해야 돼. 아니,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화 지수. 자, 이제 고령화 지수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자, 요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같은 거야. 고령, 노령 같은 거야. 그런데 고령화 지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유소년 인구고요. 분자는 노년 인구야. 고령화 지수. 분모는 유소년 인구고 분자는 노년 인구. 특히 그래서 수능의 이 인구 구조, 특히 연령별 인구 구조 이 공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표분석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고 그럼 너네 생각해봐. 요 값이 100이 나오면 누구와 누구의 인구가 같다는 거야.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같다는 거지. 100보다 크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다는 거지. 거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풀고요. 표분석할 때는 특히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냐 100이냐 100보다 작냐 여기서 시작해서 대부분 문제는 유소년과 노인 중에 하나를 100으로 잡고 비율에 따라 인구수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보자고. 자, 그래서 고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되죠? 자, 이제 공식 좀 이따가 우리 이거 나중에 표분석할 때 마지막 주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 161페이지에 보니까 30번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과제 나와 있죠. 자, 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과제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회운동과 같이 3년 전에 추가된 주제거든?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 근데 너네 이거 생활관리를 배우면 생활관리 한번 손 들어봐. 물어보지 않을 거 쫄지 말고. 너네 생년 배우면 뭐 용광로 모델 이런 거 있지. 동아주 이런 거. 그럼 거기 유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것도 독해 문제로 나오면 풀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31번에 보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해결 방안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그다음 지속 가능한 사회. 굳이 이건 수업 중에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신에선 이거 다루지. 그래서 너네 다른 강의 봐도요, 특히 EBS 강의 보면 내신에선 이런 걸 다뤄. 이것도 막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하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독해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너네는 복습하면서 그냥 이렇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좀 관련 문제들 오늘 몇 개 끝내고요. 개념 파트는 끝낼게. 자, 관련 문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분석 패턴 연습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떤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만 합시다. 확인만. 다음 주에 따로 프린트 나갈 거니까 기본서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기본서는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자, 우리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세 문제 정도만 확인해 봅시다. 1번. 자, 표는 각국 남녀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그라미 비율 변화를 물어봤죠? 이에 대해 옳은 분석을 고르고요. 단, 남녀 근로자의 수는 2013년 이후에 각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너네 항상 문제가 나오면 단서에 집중해야 돼. 자, 그럼 일단 2013년 자료가 있고, 자, 2014년 자료가 있고, 자, 이제 2015년 자료가 있어. 그 다음에 자, 13년에 정규직, 비정규직. 자, 14년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자, 15년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자, 누가 있냐면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 비율 자료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자는 13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73.5와 26.5입니다. 그럼 너네 물어볼게. 2013년에 남자 중에 정규직이 73.5%고 비정규직이 26.5%지. 그럼 합계가 100%지. 그럼 우리는 남자가 전체 몇 명인지 몰라도 그 중에 73.5, 그 중에 26.5니까 남자 중에는 정규직이 많은 거야, 비정규직이 많은 거야? 정규직이 더 많은 거지. 대략 한 3배 정도 많은 거지. 자, 이렇게 접근하고요. 여자 중에서는 정규직이 59.4%고 2013년에 비정규직은 40.6%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 자, 2014년 비정규직의 근로자 수는 자, 2014년에 비정규직을 봤더니 남성은 26.6, 여성은 39.9야. 자, 그러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성이 높지. 자, 그럼 수는 여성이 많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유는 남자 전체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여자 전체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2014년에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성이 높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자 수가 남자보다 여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 여부는 알 수가 없죠. 되니? 그래서 기억은 알 수 없다고. 자, 니은 보면 2015년 전체 근로자 중 잘 봐. 2015년에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자, 남자 근로자 정규직 비율이 73.5고요. 여자 근로자 정규직 비율은 59.8이야. 그럼 전체 근로자는 남자랑 여자랑 더한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 그럼 2015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몇 %?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있지. 정확한 수치는 몰라. 몇 프로요? 얘도 생각해봐. 전체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면요, 전체 이게 남자 비율 나오고 여자 비율 나오면 전체 비율은 결국 뭐냐면 그 둘의 평균이야. 그 둘의 평균. 그러면 남자 정규직이 73.5고 여자 정규직이 59.8이면 전체 정규직은 그 둘의 평균이니까 요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59.8%보다는 높고 73.5%보다는 낮은 거지. 그쵸? 자, 따라서 59.8%를 넘는다가 맞는 거지. 항상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전체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될 때 남자 비율 나오고 여자 비율 나오면 전체 비율은 무조건 뭐다? 평균이다. 그럼 평균은 그 두 수치 사이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59.8%보다 넘는다. 맞고. 디귿. 자, 13년과 15년에 남자 비정규직의 근로자, 동그라미 있죠? 수. 그럼 13년에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26.5%인데, 자, 15년에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또 26.5%지. 자, 비율이 같아. 그러면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어떨까? 자, 문제 단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 여자 근로자의 수는 2013년 이후에 각각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3년 남자 전체 근로자보다 2015년에 남자 전체 근로자 수가 많지. 그러면 전체 값이, 모집당 값이 증가했는데 같은 비율이어도 수는 2015년이 더 많은 거지. 비율이 같아도. 그래서 디귿은 같다가 아니라 13년보다 15년이 많은 거죠. 단서는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단서야. 남자, 여자 모두. 그래서 같다 틀렸고, 리을 봐봐. 자,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여자 근로자의 과반수는 정규직이다? 그래 봐봐. 자, 13년에서는 여자 전체 중에 정규직이 과반 넘지. 자, 14년도 60.1, 39.9로 정규직이 과반 넘지. 여자 중에. 자, 15년도 여자 정규직은 59.8로 과반 넘지. 자, 따라서 13년에서 15년 여자 근로자는 과반수가 정규직이지. 13년에도, 14년에도, 15년에도. 그래서 요 1번 문제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비율 문제고요.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문제는 성평등, 불평등 관련해서 표분석 문제로 나오고 이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잘 출제되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구나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자, 그러면 자, 4번 문제 좀 볼게요. 4번. 이거 진짜 많이 틀렸는데 사회문화에서 문제 유형을 봐야 돼. 자, 보자. 4번. 다음 자료를 통해 밑줄 쫙 쳐봐.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봐. 4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고르래. 그러면 자, 얘들아, 진위 여부인데 참 또는 거짓이잖아. 그럼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고르라고 했지. 그러면 선택지를 보고 참이면 O지, 거짓이면 X지. 그러면 참과 거짓이 정답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에 참 또는 거짓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이 오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20%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을 안 보고 그냥 옳은 것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왔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참도 정답이고 거짓도 정답이고 알 수 없음이 오답이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정답률이 20%대까지 떨어졌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냈어. 이렇게 또 애들 다 낚여. 문제풀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주의해. 자, 그러면 자, 연도가 있고 구분이 있는데 2010년, 2013년, 2016년이 있고요. 전체, 여기다 쓰자. 얘들아, 전체를 지역 보면 도시 농촌으로 구분했지. 또 전체를 계층에서 상중하로 구분을 했어. 그러면 전체와 도시 농촌, 지역 구분에서 전체는 평균이야. 전체는 항상 평균이야. 전체는 항상 평균이다. 자, 그럼 기억 봐봐. 기억에 정말 많이 낚였는데. 자, 2013년과 2016년에 자, 우리 먼저 문제 타이틀 볼게. 자, 박스 메뉴에 보면 자, 각국의 지역별, 계층별 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밑줄 주세요. 자, 월 평균 교육비. 자, 뭐라고 앞에 되어 있냐면 학생 1인당. 그럼 너네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되냐면 얘들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역별 계층별이지. 그거 어떻게 구했을까? 지역별 계층별, 그러니까 도시에서 또는 농촌에서 또는 상층에서 또는 중층에서 또는 하층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어떻게 구한 거냐. 예를 들어 도시면 도시 전체 총 교육비를 도시의 학생 수로 나눠주면 그게 도시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나오는 거고, 농촌 전체 총 교육비를 농촌의 학생 수로 나눠주면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나오겠지. 상층 전체 총 교육비를 상층의 총 학생 수로 나눠주면 상층에서의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항상 너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그러면
총 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눠줬구나를 잡아내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 낚여. 그럼 기억 봐봐. 자, 2013년, 2016년인데 우리 13년만 한번 봐보자. 자, 13년과 16년에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충에서는 같다. 자, 13년에 보면 중충 23.4죠. 그 다음에 2016년도 중충 23.4지. 그러면 23만 4천 원, 23만 4천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같네. 기억 참 이러면 안 되는 게 기억 문제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라고 했잖아.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는 그냥 지역별 또는 도시농촌 또는 상중하에서 학생 수의 분의 총교육비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를 구했지. 근데 문제 어디에도 월평균 가구소득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월평균 가구소득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비중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되니? 다시 문제에는 이것만 나와 있어. 근데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뭐뭐 중의 비율이니까 이 월평균 교육비 분모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분자에는 월평균 교육비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나와야 돼. 그래서 기억은 이거잖아.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거 잘 잡아야 돼. 그 다음 니은 봐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지역. 자, 농촌만 볼게요. 농촌지역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 농촌 보자. 자, 농촌에서 2010년, 2013년, 2016년. 자, 물어볼게요. 연도가 몇 년 차이야? 3년 간격이지. 그럴 때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22만 1,000원. 그 다음에 21만 5천원. 그리고요, 23만 2천원.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년부터 16년까지 농촌지역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지속적 증가했다. 그래서 생각해봐. 자, 10년에서 13년을 바뀔 때 연도가 이 사이에 11년, 12년 있겠지.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잖아. 그럼 금액이 줄어들려면 월평균 교육비는 어떻게 돼야 돼? 뭐 올라갔다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갔다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었다가 계속 줄어들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 이 사이에서 최소한 한 번은 감소해야 돼. 최소한 한 번은. 이해돼? 따라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틀린 거지.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속적 증가가 틀린 거야. 10년에서 13년 사이에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사이에 11년과 12년이 있다면 최소한 한 번은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속적 증가 X 거짓. 근데 우리는 진위 여부 판단이니까 니은 선택지는 거짓으로 정답이 되고 디귿 봐봐. 자, 10년, 16년 모두에서 계층 수준과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정해관계다. 자, 너네 이제 상중하를 보자. 자, 2016년에서 2010년부터 봐봐.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교육비 어떻게 돼? 9, 24.6, 45.4 늘어나지. 자, 13년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또 교육비 늘어나죠. 16년도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교육비 늘어나지. 따라서 디귿에 계층 수준과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정해관계. 오, 정답이지. 참. 자, 마지막 리을.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농촌지역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많다. 자, 리을 별표치고 요걸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에 표 분석 처음 할 때 가중평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일단 맛만 보여줄게. 자, 너네 2010년 봐봐. 자, 내가 아까 전체는 뭐라고 그랬죠? 전체는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전체는 평균.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이 도시와 자, 농촌이 있어. 자, 그럼 너네 2010년에 전체 금액은 얼마냐면 24만 원이고요. 자, 도시는 얼마냐면 26만 6천 원이고 농촌은 얼마냐면 22만 자,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봐봐. 전체 평균이 24만 원이 22만 1,000원에 가까워 26만 6천 원에 가까워. 22만 1,000원에 가깝지. 그러면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거야. 뭐가 많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구한 건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로 분모가 학생 수, 분자가 총교육비지. 그럼 분모 학생 수는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거야. 자, 쓸 필요 없고요.
이걸 내가 다음 주에 가중평균 개념이 있어. 그 가중평균 개념으로 일단 원리 이해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속성으로 푸는 법 알려줄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한 다음에 속성으로 접근해서 1초 안에 잡아내면 돼. 1초 안에 잡아내면. 근데 지금 보면 10년, 13년, 16년 모두 전체 평균값이 도시보다 농촌에 가깝거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분모가 학생 수잖아? 그럼 학생 수는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리을에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농촌 지역 학생이 도시 지역 학생보다 많다. 이건 참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표 분석할 때 이제 패턴으로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그냥 문제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만 보였고, 우리가 자, 수업이 총 9주차인데 7주차에 대해서 개념이 끝난 거야. 그리고 개념은 빠진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표 분석해서 자, 첫 번째 8주차 다음 주에는 표 분석의 기본 패턴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냐면 그 기본 패턴들이 각각의 우리 주제 있지. 복지 파트에서 어떤 유형 나올지, 인구 파트에서 어떤 유형 나올지, 그 마지막에 문제 유형과 접근하는 연습 마지막 주에 할 거고. 그래서 2주만 표 분석해도 문제 수 나중에 많이 풀면 너네가 어느 정도 문제 유형에 접근이 되면 표 분석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마지막 주 수업은 좀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되니까 미리 공지했지만 12시까지 와야 돼. 따로 학원에서 공지해 갈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